영화 요약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7년작 범죄, 드라마, 미스터리 영화 아더라이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서 시청해주세요. 심장 박동 같은 음악과 함께 한 여성의 파란 눈이 클로즈업됩니다. 검은 어둠이 중심으로 스며들어 사라집니다. 만화경처럼 현란한 파란색과 초록색 이미지가 바다 위 다리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렌 아미리와 제러드 아미리가 검은색 잠수복을 입고 해변에 앉아 있습니다. 렌은 제러드에게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냐고 묻습니다. 그는 거절하며 그녀가 거기서 영원히 머물 거냐고 묻지만 렌이 고글과 오리발로 유혹하자 결국 넘어갑니다. 두 사람은 맑은 물속을 헤엄칩니다. 또 다른 만화경 이미지가 건물 창문에서 바라보는 풍경으로 바뀝니다. 렌이 눈을 뜨자 오른쪽 눈에서 검은 액체가 한 줄기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텅 빈 플라스틱 안약병에 둘러싸여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계는 아더라이프가 6일 남짓 후에 출시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약물 관리국인 TDA와 인터뷰 중인 렌의 내레이션이 시작됩니다. 면접관은 4년 전에 끝난 그녀의 뛰어난 학업 기록에 대해 언급합니다. 렌은 남동생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고 때문이었다고 대답합니다. 면접관이 애도를 표하지만 렌은 남동생이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분류하기 어려운 기술인 아더라이프에 대해 논의합니다. 렌은 그것이 약물이 아니라 화학적 수준에서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새로운 기억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생물학적 소프트웨어라고 설명합니다. 렌은 병원에 있는 남동생을 찾아갑니다. 그는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과 헤드밴드 장치를 설치해 그의 뇌파를 읽은 후 또 다른 안약병을 사용해 그의 눈에 검은 액체를 떨어뜨립니다. 그 후 렌은 기차 안에서 아버지 로버트의 전화를 거절하고 분주한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동료인 바이런은 그녀에게 대기 중인 승인 건들을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더라이프로 돌아간 렌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낙하산을 타고 땅에 착륙한 후 바이런과 함께 있는 실험실에서 깨어납니다. 다시 인터뷰 장면으로 돌아가 렌의 아버지가 그녀의 기술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잠재적 위험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발작과 뇌사를 포함한 신체적 증상을 두려워합니다. 렌은 어떤 물질이든 남용하면 위험할 수 있듯이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렌은 하이킹 체험을 테스트하며 내레이션을 통해 자신의 기술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뇌가 다른 기억처럼 따르는 스크립트라고 설명하며 잠재의식의 조각들을 이용해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고도 말합니다. 렌은 눈 덮인 산을 오른 후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스노보딩 체험을 테스트합니다. 하지만 그 체험은 반복되어 그녀를 하루의 시작인 오두막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녀는 바이런이 그녀를 꺼내줄 때까지 주변 배경이 왜곡되고 변하면서 갇혀버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녀는 이미 체험 속에서 6일을 보낸 후였습니다. 그녀는 스노보딩 체험이 큰 인기를 끌 것이기 때문에 코드를 고칠 수 있고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업회의에서 렌과 함께 아더라이프의 공동 창업자인 샘이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아더라이프의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그는 그것을 출근 전이나 점심시간에 완전한 모험을 경험할 수 있는 구매 가능한 자유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샘은 아더라이프가 시뮬레이션 이상이며 누군가의 삶에 수년간의 경험을 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그들의 다른 삶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으며 발표를 마칩니다. 렌이 도착하자 샘은 그녀를 공동 창업자로 소개하고 그 기술 뒤에 있는 과학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회의 후 샘과 렌은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렌은 그녀가 잊어버린 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던 데니와 마주칩니다. 그녀는 사과하지만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인터뷰 장면으로 돌아가 면접관들은 사용자들이 현실과 분리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경험이 얼마나 고립감을 줄 수 있는지 언급합니다. 렌과 바이런은 그날 밤 늦게까지 스노보딩 체험의 버그를 잡기 위해 일합니다. 카운트다운 시계는 아더라이프가 약 5일 후에 출시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렌은 코드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문제없이 새 버전을 테스트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바이런은 렌이 한 테스트 횟수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482번이라고 말하고 그는 그것을 현실의 하루 동안 아더라이프에서 약 20일을 사는 것에 비유합니다. 데니가 샘이 요청한 아더라이프의 장기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렌은 그것을 읽으면서 자신은 몰랐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또한 바이런에게 자신의 등 뒤에서 샘에게 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바이런은 그들이 겪고 있는 재기적 결함이 더 긴 시뮬레이션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데니는 술을 마시러 가기로 하지만 렌은 남아서 계속 일합니다. 그녀는 남동생과 함께 수영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행하고 다시 한번 그녀의 실험에서 나온 빈 안약병들에 둘러싸입니다. 그녀는 340번째 실험 결과를 기록하고 여전히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면접관들은 아더라이프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집어넣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뇌 및 기억장애에 대한 의학적 적용과 잠재적인 도덕적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렌은 다른 적용 분야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렌은 다시 남동생의 병상으로 돌아가 그에게 아더라이프를 시도합니다. 그의 눈이 경련을 일으키자 그녀는 희망을 느낍니다. 간호사가 다가오자 그녀는 기술을 숨기고 그에 대해 묻습니다. 간호사는 눈 경련과 같은 일들이 때때로 일어난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떠나 집으로 가서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바이런과 앤디가 그녀에게 밤 외출에서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화하고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남동생의 생명 유지 장치를 철회하는 것에 대한 이메일을 받습니다. 다음 날 렌은 그가 가르치는 대학 캠퍼스에서 그를 방문합니다. 그들은 아더라이프, 그 도덕성, 진전,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남동생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결함에 대해 걱정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단지 나쁜 코드일 뿐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는 우울증, 불안, 그리고 다른 정신질환들도 단지 나쁜 코드일 수 있지만 뇌는 그보다 더 복잡하다고 주장합니다. 렌은 그가 남동생을 포기했다고 비난하고 만약 그가 그 안에서 의식이 있다면 그는 단지 나올 방법이 필요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동의 없이 남동생의 플러그를 뽑을 수 있으며 단지 그녀의 지지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렌은 화가 나서 일하러 갑니다. 그녀는 캐스라는 다른 동료에게 시스템에서 그녀의 파일을 꺼내는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샘과 바이런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나나이트 재고량이 그녀가 보고한 테스트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그녀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그것이 아직 실험적이라고만 말하며 그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런이 떠나고 그녀는 샘과 단둘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더라이프를 사람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형기를 몇 분 만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감옥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렌은 거절하고 샘은 화를 내며 그녀에게 실제 제품 작업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떠나 밖에서 데니와 마주칩니다. 그는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내려고 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떠나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 후 렌은 데니에게 스노보딩 체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기억을 포함한 모든 것이 화학물질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데니는 그 체험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질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때 렌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동안 데니는 그녀의 지갑에서 다른 안약병을 꺼내 똑같은 스노보딩 체험인 줄 알고 시도합니다. 대신 그는 렌의 실험적인 것 중 하나인 그녀가 남동생과 수영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깨어나지 않아 렌은 구급차를 부릅니다. 카운트다운 시계는 출시까지 5일이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 렌과 샘은 법률 고문과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아더라이프를 약물이라고 부를 때 그들을 바로잡고 그것이 실제로는 소프트웨어라고 설명합니다. 샘은 렌과 단둘이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고 데니를 죽인 체험에 대해 그녀에게 질문합니다. 다른 모든 체험은 반복적으로 테스트되고 승인되었지만 그 체험은 렌만이 테스트했습니다. 인터뷰 장면으로 전환되어 면접관은 렌에게 그 기술에 대한 그녀의 포부가 무엇인지 묻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렌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샘은 그들에게 혐의를 제기하는 대신 렌이 아더라이프에서 1년간의 감금에 대한 실험 환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는 거래를 주선합니다. 샘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위해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압력을 가하지만 그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샘이 여전히 그녀 몰래 그 기술의 감금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샘은 그녀가 테스트되지 않은 샘플로 누군가를 죽인 것을 고려할 때 그녀의 인생에서 1분이 대안보다 낫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동의합니다. 렌, 샘, 바이런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실험실로 갑니다. 365일간의 실험은 일반적인 24시간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렌은 모든 것이 점검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이런에게 초조하게 질문합니다. 바이런이 그녀를 잠들게 하자 그녀는 한쪽 벽이 큰 숫자 001이 있는 스크린인 작은 방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디지털 숫자에서 나오는 전자적인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방에는 침낭, 화장실, 태블릿과 펜, 그리고 음식, 물, 세면 도구를 위한 해치가 있습니다. 그녀는 운동하고 먹고 공간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태블릿에 메모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메모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낼 뿐입니다. 그날의 감방이 초기화되면 불빛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숫자가 연경이를 표시하도록 바뀝니다. 그녀는 데니가 발작하는 것을 기억하고 벽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셋째 날 렌은 콧노래를 부르며 바닥에 쇠창살 틈으로 손가락을 뻗어 정신을 딴 데로 돌립니다. 닷새째 되는 날 그녀는 남동생과 수영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를 잃고 해변으로 밀려온 그를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남동생에게 그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장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들과 그 회복을 촉발시킨 사례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남동생이 정말로 떠난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래밍으로 정말 생명을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와 다툽니다. 365일째가 되고 그녀는 불빛이 빨갛게 변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때 방이 001로 초기화됩니다. 렌은 공황에 빠져 탈출 루틴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녀는 부서진 방에 가만히 누워있지만 바람이 휘파람처럼 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해치를 열고 틈을 발견하고 그 틈을 밀어봅니다. 그 틈을 통해 그녀는 비닐 시트를 찾아 찢고 비닐 시트로 덮인 자신의 감방이 있는 창고 같은 방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비해왔던 식량과 물의 저장고, 감시실, 그리고 경비원의 책상을 발견합니다. 경비원이 책상으로 돌아와 그녀를 보자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열쇠와 코트를 움켜쥐고 트럭을 훔쳐 달아납니다. 렌은 결국 붐비는 길을 따라 걷게 되고 아더라이프 광고를 발견하고 곳곳에서 사람들을 봅니다. 렌은 병원에 전화해 남동생에 대해 묻고 텅 빈 직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새 옷을 몇 벌 사고 샘의 얼굴이 실린 잡지 표지를 봅니다. 그녀는 경찰에 가고 경찰은 그녀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이탈리아에 거주한 것으로도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공동 창업자였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아더라이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에 대해 제기된 어떠한 혐의의 증거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이 감방을 확인하러 갔을 때 그들은 잔해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를 확인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이 그곳에서 살았고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은 그녀가 짐을 확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편 샘이 도착하여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으며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약속합니다.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은 샘을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렌은 그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결국 샘에게 들키지 않고 몰래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렌은 도움을 청하러 캐스를 찾아가고 캐스는 그녀를 들여보내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캐스는 다른 동료들이 렌이 돈을 챙겨서 작별 인사도 없이 이탈리아로 떠났다고 생각했다고 밝힙니다. 제육장 렌은 또한 데니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다시 만납니다. 렌, 캐스, 데니는 식당에 모여 데니가 수영 시뮬레이션에서 익사할 것 같았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병원에서 깨어났지만 일주일간의 검사 후 괜찮아졌습니다. 아더라이프의 출시도 순조로웠고 감금은 회사의 중추가 되었으며 일부 형기는 수십 년 또는 심지어 수백 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기로 결심합니다. 데니는 그녀에게 도망치거나 언론에 알리라고 격려합니다. 렌은 남동생을 돕기 위해 아버지가 사용을 거부했던 특허를 등록했지만 그 특허는 이제 샘에게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캐스의 아이디 카드를 이용해 렌과 데니는 렌의 데이터를 찾기 위해
아더라이프 건물에 잠입합니다. 그들은 바이런의 사무실을 찾아내고 데니가 그를 붙잡고 있는 동안 렌은 그의 단말기를 사용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하드 드라이브를 찾아 되찾지만 바이런이 당국에 신고하는 바람에 렌은 그를 때리고 둘 다 떠납니다. 데니와 렌은 탈출에 성공하지만 캐스는 당국에 붙잡힙니다. 렌은 차를 몰고 가면서 아더라이프 프린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아더라이프 건물에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버트의 집에 있는 것을 가지러 도시를 떠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집이 비어 있어서 렌은 일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책상에서 깨어나고 그녀와 데니는 아침을 먹으며 그 장소를 잠시 둘러봅니다. 렌은 그에게 사과하고 그는 그녀를 용서하며 그들은 사랑을 나눕니다. 영화 시작 부분에 나왔던 그녀의 눈 이미지가 나타나고 그녀는 아버지가 집에 오는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렌은 그에게 가서 샘이 자신의 연구를 훔쳐갔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프린터로 돌아가서 렌은 자신의 수영 시뮬레이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녀는 데니가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이 그에게 물속에 있는 경험을 주었고 그는 잠재의식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그 옵션을 선택하여 익사했다고 말합니다. 체험을 디자인할 때 렌의 의도는 제러드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여러 갈래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가 살아서 빠져나와 깨어날 수 있는 옵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 버전의 아더라이프는 기억을 다시 쓸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이었고 이는 위험하고 마약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회사가 결국 그것을 정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로버트는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TDK에 전화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샘을 한동안 검토에 묶어두고 그들에게 그것을 끝낼 시간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렌은 체험을 인쇄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끝냈는지 묻자 그녀는 병원에 가서 남동생에게 그것을 줍니다. 잠시 후 그가 깨어나고 렌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걷잡을 수 없이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렌은 울면서 망설이다가 마침내 플러그를 뽑습니다. 그녀는 샘이 다가올 때까지 밤늦도록 병원에서 그의 곁을 지킵니다. 그는 제러드가 깨어나는 대신 꿈의 세계에서 살기로 결정한 것을 어떻게 보았는지 설명합니다. 렌은 실험 펌실, 소리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이런이 깨어나라고 말하는 섬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병원이 사라지고 그녀는 다시 한번 혼자 해변으로 돌아와 자신이 아직 아더라이프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 파도가 자신을 덮치게 내버려 둡니다. 물은 왜곡된 목소리와 함께 만화경 이미지로 바뀌고 결국 빨갛게 변합니다. 렌은 실험실에서 깨어나 녹음을 파괴하기 전에 샘을 때립니다. 그녀는 결국 진정하고 남동생과 아버지 데니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생각하며 티와 함께 앉습니다. 체험 중에 그녀는 인터뷰에서 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종류의 삶에 대한 특별한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면접관들은 대중 소비를 위해 프로그래밍을 승인합니다. 샘과 렌은 이야기하고 거기서 그녀는 그를 때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연구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회사에서 물러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회사를 샘에게 맡기지만 특허는 자신이 갖기로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샘은 그녀가 떠나자 책상에서 무언가를 집어 던집니다. 렌은 데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화장된 그를 보고 아버지와 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렌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그녀는 샘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봐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가 정리되고 있는 물건들을 마주합니다. 그녀는 샘과 바이런이 그녀의 체험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감옥에서 탈출했다는 것을 깨닫고 잠재적인 상호작용 체험으로서 그것에 흥분합니다. 하지만 렌은 돕기를 거부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샘은 그녀가 왜 도와야 하는지 설명하며 그녀를 앉히지만 그 후 그는 그녀를 다시 같은 체험으로 강제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바이런이 돕기를 거부하지만 샘이 그에게 그가 빨리 도울수록 렌이 더 빨리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자 바이런은 체험을 설정합니다. 렌은 다시 감옥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그녀는 날들을 헤쳐나갈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깨어나는데 성공합니다. 그녀가 일어나자 그녀는 뺨에서 액체
액체를 닦아내고 샘물 같은 체험으로 강제로 밀어넣습니다. 그녀와 바이런은 샘이 시스템이 충돌할 때까지 날들을 보내는 것을 지켜보고 그들은 그를 깨워야 하거나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렌은 그가 그녀처럼 3651일을 모두 겪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샘이 깨어나자 렌과 바이런은 그를 의자에서 흐느끼게 내버려 둡니다. 나중에 렌은 병원에서 아버지와 만나 제러드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렌은 해변의 다리로 돌아가 바다를 바라봅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동영상을 보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